자, 여러분, 이제 고전시가 강의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 52쪽부터 이제 고전시가가 쭉 이제 설명이 되는데, 처음에는 갈래에 대한 설명이 앞부분에 나와 있죠. 자, 고전시가에서는, 어떤 게 이제 출제 포인트냐면, 먼저 작품이 나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작품들이 나올 텐데, 그 작품들이 대부분 유명하겠죠. 근데 그 작품을 보면, 그 작품이 속한 고전시가의 갈래가 뭐냐. 소설은 그래도 고전소설 뭐 한 종류, 갈래가 이렇게 막 복잡하지 않은데 시가에서는 시대별로 실제로 다른 갈래에, 시대별로 다른 갈래의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갈래를 알고 그리고 작품과 갈래를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갈래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에 대해서 아는 거,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출제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고전 작품들은 원래 그 독해, 해석, 뜻풀이가 이제 키포인트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검고에 나온다면 모든 본문이나 작품 전체를 막 볼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 시라면 그 고전 시가에서 주요 소재들, 핵심 어휘, 핵심 단어들 있잖아. 핵심 시어들. 그 시어들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핵심 어휘의 뜻은 당연히 뜻풀이가 돼야 되겠죠. 그 단어 자체가 뭔지 모르면 이거는 문제를 풀 수가 없지. 근데 대부분이 이제 해설이 잘 나와 있으니까 나올 만한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되니까 핵심 어휘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되고 뜻이랑 그 다음에 작품 속에서 그 기능 혹은 아니면 상징적 의미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고전 시가에서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백구 많이 나오잖아. 이런 작품 저런 작품에 백구 흰 갈매기가 많이 나오는데 흰 갈매기가 나오면 상징적 의미 혹은 기능은 그 자연과 합일하고 싶은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는 소재. 그다음에 뭐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산이라든지 높은 산, 뭐 구름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 걔네들의 기능은 상징의 의미는 뭐겠어요? 임과 나 사이의 장애물. 뭐 이런 식으로 중요한 핵심 어휘들이 가지고 있는 뜻과 기능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전에 먼저 갈래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된댔으니까 갈래 특징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가요는 뭐 공무도화가 구지가 황조가 이런 거 배웠었잖아. 그래서 고대 가요는 너무 이제 기본적이고 너무 흔하기 때문에 사실은 검거에서도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고 우리 작년에 배웠으니까 이거는 패스. 자, 향가부터 보겠습니다. 자, 향가 하면은 어느 시대냐면은 이제 신라 시대죠. 통일 신라 까지 그리고 또 고려 초기까지 불려졌었던 신라를 대표하는 시가의 갈래가 이제 향가이고 자, 표기 방식이 향찰이죠.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식으로 바꿔서 적은 향찰 표기 방식을 썼다. 자, 그리고 사구체, 팔구체, 십구체 향가 이렇게 세 가지 종류, 세 가지 형식이 있어.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완성된 형태인 십구체. 이 뒤에 나오면 이제 제망매가라는 작품 나오는데 제망매가가 19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형식 중에서 19체가 가장 나중에 나왔으면서 늦게 나온 만큼 형식이라든가 완성도가 가장 완결되어 있는 형태, 가장 정제되어 있는 형태가 19체다. 그리고 마지막 구에 반드시 감탄사를 두어. 마지막 행에 보면은 처음에 감탄사, 오, 누구요? 하는 식으로 감탄사로 시작을 하는 게 이게 나중에 가서 참고로 알아두세요. 조선시대의 시조 갈래까지 시조에 영향을 주어서 조선 초반에 나왔었던 시조들 중에는 종장의 처음을 감탄사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어. 작년에도 이제 고전시가 하면서 우리가 좀 배웠던 사실이죠. 자, 그러면은 상가는 됐고. 자, 이제 고려가요. 그래서 고려가요는 말 그대로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노래인데 고려시대에 그런데 대부분 작자층이 평민이 이랬죠. 평민이 부르던 민요, 고려 소교, 고려 소교를 줄여서 또 여요라고 하겠지. 여요라고도 하고 남녀 간의 사랑, 이별의 안타까움 등 평민들의 소박한 생활 감정, 즉 자유분방하다는 거야. 자, 그리고 민요잖아. 백성들이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사문보라는 거. 민요하면 사문보라고 그랬죠? 뭐 음수일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고려가요 매우 중요한 특징. 자, 분절제와 후령구 꼭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 보면 뭐
3분후라고 그랬는데, 자, 분절체는 절이 나뉘어 있는 거야. 1절, 2절 이렇게 절이 나뉘어 있어. 왜? 노래로 실제로 불렸으니까. 오늘날의 가요랑 똑같은 거예요. 자, 후렴구, 절이 나뉘어 있으면 각 절마다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겠죠. 그래서 분절체와 후렴구,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은, 여음, 여음구라고도 하는데 여음은 뭐 그 운율을 세는 글자 수라든지 운율 세는 단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중간중간에 흥을 돋구기 위해서 Hey, yo, check it out 하면서 이제 나오는 그런 얼수 같은 그런 말들, 감탄사를 여음이라고 한댔죠. 고려가요에는 다른 갈래에 없는 노래기 때문에 이런 여음, 분절체, 후렴구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시조는 지금까지도 창작이 되고 있는 고려 말부터 발달해 와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죠. 지금도 현대 시조는 남아 있어. 옛날처럼 노래로 불려지진 않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유의 장용시로서 지금도 불리고 있는 생존력이 긴 고전문학 갈래이고요. 3, 4조 또는 4, 4조이고 사음보라는 거 꼭 알아둡니다. 아까 민요와 그 다음에 민요 비슷한 고려가요는 삼음보라 그랬죠. 백성들의 노래는 삼음보. 그러나 시조는 사음보. 3장 6구 45자는 이건 평시조의 기본 형식이었고, 종장의 첫 음보는 삼음절로 고정돼 있는데 이게 뭐의 영향이었다고? 그렇죠. 왼쪽에 나와 있었던 향가, 마지막 구의 감탄사. 여기서 이제 오는 영향이 컸고 나중에는 아예 세 글자라고 딱 못을 박아서 글자 수까지 고정돼 있어요. 자, 시조의 전개 양상인데 이거는 작년에도 우리 고전시가 수업하면서 나왔던 거야. 자, 고려 후기 처음에 시조가 생겨났을 때는 유교적 충의 서상을 노래했던 시조가 주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이것까지는 굳이 기억 안 해도 되고, 자, 조선 전기에 이제 시조가 꽃을 피우는데 조선 전기에는 사대부들의 충의 사상과 자연관을 노래한 시조, 즉 사대부들이 주로 조선 전기의 시조라는 갈래를 짓고 누렸다. 그리고 시조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었던 평시조가 이때 많이 발달했고 연시조 또 등장했다. 평시조 여러 수가 하나의 작품으로 묶여있는 걸 이제 연시조라고 한댔죠. 자, 그 다음에 조선 중기를 거쳐 소기로 이제 변화해 오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현실 비판, 풍자 등 다양한 내용이 등장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작자층이 굉장히 확대됐다는 것. 잡자층이 확대, 중인계층뿐만 아니라 서민들, 평민들까지 시조를 이용하게 되면서 사설 시조가 발달했댔죠. 시조의 종류 중에 하나 사설 시조. 굉장히 길어지고 무제한으로 종장을 제외하고 무제한으로 길어져서 굉장히 언뜻 봐도 시각적으로 많이 길어진 형태. 그리고 노래의 템포는 더 빨라진 서민들을 위하고 평민들을 위해서 변형된 형태로 나온 게 이제 사설 시조였다는 거.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시조의 대표 작품들 나와 있는데 이거 나중에 그냥 수능 고전시가 공부를 위해서도 한 번씩 다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교재 가지고 있는 거 만화로 있는 수능 고전시가 있잖아요. 자, 그거 쭉 읽으면 이 작품들 다 나와 있거든? 시조라서 짧잖아. 그림까지 나와 있으니까 해석이랑 비교해서 읽으면서 한 번씩 다 공부를 하면 좋겠네요. 뭐를 공부해야 되냐면 왼쪽에 나와 있는 주제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겠지. 어떤 건 우국충절,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우국충절에 관한 노래, 자연에 대한 노래, 그 다음에 사모하는 정에 관한 노래들 한 번씩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가사 공부해야 됩니다. 가사도 시는 시인데 시가와 산문의 중간 형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운율은 가지고 있지만 산문에 가까울 만큼 길이가 길다는 거. 그리고 3, 4조 사음보 연속체 길이에는 제한이 없고, 자, 조선 전기에는 임금에 대한 은총을 노래하거나 자연에서 유유자적하는 태도, 시조랑 비슷했었죠.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서 현실 생활을 사실적으로 그린 가사가 등장을 했고, 알아둘 게 내방가사와 유배가사. 자, 내방가사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규방가사라고도 부르는데, 내방, 규방은 여성들이 집안에서 거처하는 장소를 내방, 규방이란 댔지. 작자층이 여성인 가사. 유배가사는 정철 같은 사람들이 유배지에 가서 유배지에 갇혀서 오히려 주옥 같은 작품을 많이 만들어냈죠. 이런 작품들 후로 해서 나온 게 유배가사. 있고, 이 정도 이제 뜻 알아두면 되고, 민요는 뭐 당연히 알겠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모도화가부터 시작해서 시대순으로 쭉 늘어놓았는데, 공모도화가는 이제 패스하고 우리 제망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망매가는 아까 봤듯이 갈래가 이제 향가라 그랬죠. 그 중에서도 이제 19체 향가. 10줄짜리라는 거야. 10줄짜리 향가면서 가장 이제 완결된 형식, 향가 중에서도 완성도가 높고,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완결된 형식이 19체. 자, 그리고 제목을 보면
제자가 제사할 때 그 제자잖아요. 길일 제자. 그래서 제사를 지내. 망매가, 자, 망자는 이를 망자야. 그 사람 죽을 때 망자라고 할 때 이 망자를 쓰거든. 그래서, 망매, 누이 매자예요. 그러니까 누이, 여동생, 누나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누이를 잃고 그것을 기리고 추모하는 노래라는 거야. 이미 노래 속에, 제목 속에 추모적, 애상적이라는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불교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왜냐면 월명사가 딱 봐도 스님 이름이잖아. 그래서 종교적인 성격을 가진다. 자, 이게, 작품을 지은 계기가 월명사의 누이 동생이 갑자기 요절을 했어요. 젊은 나이에 죽었어. 자기보다 빨리. 그래서 누이 동생을 추모하면서 쓴 시인데, 슬픔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을 했는지 그걸 이제 아는 게 키포인트예요. 생사길은 이에 이샴에 머뭇거리고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에서 머뭇거리고 갈라지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니까 누이가 요절했구나는 꼭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학교 내신 정도의 문학 시험에서 꼭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검거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이른 바람이란 말에서 누이의 요절을 알 수 있고 이해저의 떨어질 잎처럼 떨어질 잎이라는 거는 이제 죽은 누이의 죽음을 얘기하겠고, 하단 가지라 나고, 하단은 한 개의 가지, 같은 가지에서 나서, 즉, 같은 부모, 한 부모 밑에서 나서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태어날 때는 같이 태어났지만은 인생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야. 아, 자, 이제 향가기 때문에 마지막 낙구에서 이제 감탄사 나오는 거고, 미타찰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극락세계예요. 미타찰에서 만날라 도 닦아 기다리겠다. 도를 닦으면서 즉 종교에 매진하면서 너를 만날 날을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누이를 잃은 슬픔을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종교적인 도 닦겠다는 의지로 승화시켜서 표현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불교적 사고를 바탕으로 이거 아니다. 나는 가나다 이르는 말도 못 따르고 어찌 갑니까? 간다, 죽을 때, 떠날 때, 떠난다는 말도 못하고 그렇게 허탈하게 죽어버리냐, 허망하게 죽어버리냐 하는 데서 인생의 무상함, 헛되고, 그리고 정말, 부질없다는 걸. 이렇게 죽을 때 헤어진다는 말도 참아 못하고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정말 허탈할 정도로 쉽게 갈 수도 있는 거구나 하고 무상함을 느끼는 거죠. 이 정서도 알아두고 각각의 구절, 내가 표시한 구절의 함축적인 의미, 그 다음에 그 소재의 의미 이런 것도 꼭 알아둡니다. 자,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에 담긴 의미까지 했고요. 그래서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 나오고 그거 종교적인 그러니까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는 그런 내용까지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지상의 송인 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은 어려운 작품도 아닌데, 일단 짧아서 수능에는 좀 나오기가 어렵거든? 그런데 이제 학교 내신 시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고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송이는 사람을 보낼 송자야. 사람을 보낸다는 건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그런 의미 같죠? 매우 짧습니다. 비겐, 두겐, 풀빛이 고운데, 남포에서 임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임 보내며 노래 부른다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이별의 정한이라는, 이별의 상황이라는 게 벌써 두 줄만 봐도 딱 나오죠. 대동강 저물은 언제 다 할 것인가, 다 마를 것인가.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 더 보태네. 그러니까 앞에서 대동강 물이 언제 다 마르겠느냐. 근데 마지막 절을 보니까 마를 리가 없겠네. 왜냐하면 나의 이별의 눈물이 대동강에 가서 맨날 보태고 있거든. 그러니까 대동강 물이 마를 리가 없겠죠. 자, 과장법을 통한 이별의 정한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슬픈 감정을 매일 눈물로 더해서 대동강을 마르지 않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사와 자연사를 대비시켜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냈고요. 과장 쓰였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별의 슬픔, 주된 정서는 이별의 정한이다. 과장법이 쓰였다. 이 두 가지 정도로만 송인을 알아두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작품은 이제 서경별곡입니다. 고려가요에서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인 서경별곡은 보통, 가실이라는 이제 고려가요랑 많이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죠. 작년에 수업 시간에도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서경별곡하고 가시리하고 이제 차이점이라면, 서경별곡에서는 적극적인 화자,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상황이어도 서경별곡에서는 화자가 적극적으로 이별에 대처하면서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죠. 근데 가시리 같은 경우 가시리 속에서는 이별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 붙잡아둘 수도 있고 그다음에 못 가게 막을 수도 있지만 선하면 아니 올세라 서운하면 나한테 아예 돌아오지 않을까 봐 보내드리오니 가시는 데 돌아오소서 가자마자 돌아오세요라고 소극적으로 이제 기다리면서 현실 상황에 대해서 이별 상황에 대해서 체념하는 화자가 나오거든. 그래서 가시리는 소극적 화자 이렇게 보통 화자의 태도를 비교하는 이야기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서경별고 이제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보면 서경이 오늘날의 이제 평양인데 서경이 서울이고 번화도시고 아름다운 내가 사랑하는 도시지만 여임으로 나들가 질산배 버리시고 자 임과 이별하려면 이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질삼배 길쌈하는 길쌈이라는 게 그 뭐죠 그 옷감 만들고 하는 그런 거잖아 길쌈하는 배를 버리고라도 자 생업을 벌인다는 거지 그리고 길쌈이라는 건 여성 화자라는 걸 짐작하게 해주는 거야. 여자들이 옷 만들고 이제 그랬으니까 옛날에 배틀 짜고 막 이랬잖아. 그러니까 여성 화자임을 짐작하게 해주는 거고 생업을 버리고서라도 사랑하는 나를 사랑만 해주신다면 울면서 따라가겠습니다. 자, 화자의 적극적인 태도가 나오죠. 내가 서경도 사랑하고 질산 내 생업도 있지만 그거 다 버리고서라도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나오고 이 두어렁형 달인들이 이제 후렴구 고려가요라는 거 이걸 보고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약간 좀 다른 작품에서 갖다가 붙인 부분이니까 베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배를 내어 놓았느냐. 왜냐면 그 대동강에 네가 내놓은 그 배를 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잖아. 그래서 내 각시 바람난 줄 몰라서 넓은 배를 내어 놓았느냐 서공아. 대동강 건너편 꽃을 대동강을 이제 이미 건너시면 건너편에 있는 그 꽃을 꺾고리이다. 이미 대동강만 건너면 그 건너편에 꽃을 꺾겠다는 건데 꽃이라는 건 새로운 여자를 의미하는 거고 바람난다. 나를 버리고자 떠나간다. 그런데 대동강이 임과 나 사이를 이제 가로막고 있구나 하는 이제 그런 거고요. 자, 여기서 알아둘게 대동강 또 나오고 여기서 이제 물도 나오잖아요. 물을 건너간다는 대동강과 물은 임과 이별하는 거, 그 다음에 단절의 공간 이런 의미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시조, 유명 시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시조 시리즈 사랑과 그리움, 연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시입니다. 뭐 황진이의 시조, 동짓달 기나긴 밤 이런 거는 작년에도 했으니까 이제 이런 거는 패스하고요. 어저 내일이야 이것도 아름다운 시니까 읽어보시면 쉽습니다. 자, 다시조를 볼까요? 홍랑의 시조인데, 홍랑이 사랑하는 사람, 이제 최경창이랑 이제 헤어지는 상황에서 이 시조를 주고받으면서 사랑의 증표로 남겼던 시조인데, 사랑하는 사람 떠나보내고 자기는 여기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맷버들, 산의 그 버들꽃을 가리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에, 임의 손에 이제 맷버들을 보내드리는데,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 꽃잎이 나거든, 날인가? 나인가도 여겨주세요. 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 맷버들을 가져가 주세요 하는 거니까 화자, 나에 대한 사랑의 분신, 나의 분신이자 사랑의 매개체로 맷버들을 나타냈죠. 자, 맷버들의 핵심 소재 의미 정도를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시조 시리즈 자연과 풍류. 조선 전기에 그 사대부들이 주로 지었었던 시조 작품에는 평시조 작품에는 자연 속에서 풍류를 누리고 안빈낙도 안분지족하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더불어서 그걸 통해 임금에 대한 영군지정, 임금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시조가 많다고 그랬죠. 그런 작품들이 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중요하게 나오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많이 봤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확인.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삼간 지어내니 10년 동안 열심히 삶을 살아가지고 만들어낸 게 초려삼간, 초가집인 거야. 세 칸짜리 초가집. 에게 할 것이 아니라 안분지족. 그 정도로 속세의 부귀 영화에 대해서 욕심이 없고 소탈하게 검소하게 살아가는 삶인데 자연 속에다가 초려삼간을 짓는다는 거야.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 맡겨두고 강사는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집 앞에 쫙 둘러두고 보리라 하면서 이제 자연 친화가 나오죠. 자연 친화, 그 다음에 자연과 내가 하나의 삶으로 함께 살아간다는 하나가 된 경지, 무라일체죠. 안빈낙
또 안분지족 이런 것도 당연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죠. 비슷한 시죠. 집방석 내지 마라. 밖에 나가서 어디 앉으려고 집방석 굳이 만들어다가 인공적인 거 그거 할 필요 없어. 낙엽 위에 앉으면 되지. 그 다음에 솔불. 솔 가지들 이제 꺾고 그 다음에 주워다가 불 펴지 마. 불 피울 필요 없어. 어제 진 달 돋아온다. 어제 졌던 달이 새롭게 또 돋아오니까 그걸로 이제 충분히 봤다. 아이야, 박주 산채. 그 막걸리와 산나물로 없다 말고 내어라. 막걸리와 산나물이라도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니까 그거 먹고 잘 지내보자. 자연 속에서 하는 박주 산채가 여기서 이제 소박한 생활을 가장 잘 드러내는 핵심 소재이자 이게 주제요. 주제 시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 속에서 소박한 생활 누리고 이런 걸 보고 이제 안빈낙도를 한댔지 가난하지만 도를 즐길 줄 알아. 도를 즐거워해. 그 다음에 특별히 박주 산채처럼 이렇게 소박한 반찬, 밥과 반찬을 의미하는 한자성어 작년에 외웠는데 기억이 날까? 단표누항이라고 부른댔죠. 오늘 같은 날에 써먹으라고 그 한자성어를 미리 내가 그렇게 너희들 힘들게 외우게 시킨 거야. 고맙죠? 감사하죠? 이것들아.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시조 작품. 자, 윤선도의 만흥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윤선도의 만흥이라고 한 작품인데 시조가 1수, 2수, 3수, 4수, 5수, 6수 이렇게 여러 개가 이어져 있어. 여러 개의 평시조가 한 시리즈로 묶여 있는 걸 뭐라 부른다? 연시조. 11학년인데 연시조 모르면 이제 맞아야 돼요. 연시조인 거 알아두고 각각 하나하나는 평시조죠. 자, 보도록 할게요. 산수간 바위 아래. 이것도 많이 봤던 작품이다. 우리 기출문제 지난번에 푼 거에 나왔던 것 같아요. 산수간 바위 아래에, 그러니까 자연 속에다가 띠집을 짓노라 하니, 띠집은 풀로 만든 집, 즉 초가집이야. 이것도 역시 자연 속에 안분지족하는 그런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소재죠. 안분지족. 그 모른 남들은 웃는다 하지만은 속 모르는 사람들은 나를 보고 비웃어. 그 다음에 근데 어리고 자 여기서는 나이 어린 게 아니라 어리석고지. 여기서 말하는데 또 어리석고는 세상의 물정에 대해서 어둡다는 거. 세상 물정에 어리석고 세상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근데 난 자연 속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삶을 즐기면서 산다는 거예요. 향의 뜻에는 향은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알아둡니다. 원래는 향암인데 향자가 시골향, 고향 향자잖아. 그러니까 시골에 사는 어리석은 사람을 이제 부르는 말인데 어리고 향이라는 건 자연 속에서 속세의 어떤 부귀영화라든지 욕심을 버리고 자연 속에 칩거하며 사는 화자 자신을 소박하게 좀 낮추어서 겸손하게 이렇게 부른 거죠. 향이라고. 이것이 내 분인가 한데 역시 안분지종 나왔고요. 보리밥 푼나무를 알맞춤 먹은 후에 바위꽃 물가에 술까지 논이느라 부러워할 것이 없다. 이거 너무 유명하죠? 잠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산을 바라보는 게 그리던 이미 오는 것보다 더 반갑고 너무 좋아. 못내 좋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수 누고서 삼공보다 자, 삼공은 삼정승,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얘기하죠. 삼공보다 낫대. 뭐가? 자연이. 누가 자연이 삼공보다 낫다고 했는데 만승천자가 이만하랴. 술의 만대를 가지고 있는 막강한 천자도 이만하지는 않아. 삼공이나 만승이나 둘 다 내가 부러워하지 않는 부정적인 소재들. 이제 생각해보니까 소부허유가 오히려 약은 사람이었어. 그 사람들이 똘똘한, 똑똑한 사람이었어. 왜냐면 모든 것을 속세를 버리고 떠나서 자연 속에 칩거하면서 자연 속에서 돌을 닦고 살았거든.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아마도 임천한응을 비길 곳이 없구나. 자연 속에서 한가한 행치를 느끼는 이게 이제 주제요. 핵심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수. 내 성질이, 내 성격이 게으른 거를 하늘이 알아실사. 자, 앞에서도 나 자신을 어리고 향함이라고 표현했고, 여기서는 이제 게으르다고 표현했는데, 진짜 게으르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역시 겸손한 표현. 내가 속세에 대해서 욕심이 없고, 속세 일에 부귀영화라든지 출세에 대해서 게으르다는 거야. 이걸 하늘이 아시고, 인간 만사를 한 일도 아니 맡겨. 즉, 속세의 일을 나한테 맡기지 않았네. 인간 만사는 강산이랑 그러면 강산이랑 반대되는 소재가 되겠죠. 인간 만사는 속세, 강산은 자연이니까 다툴 상대가 없는 헛된 싸움 하지 않고 강산을 지키라고 나한테 맡기셨어. 그래서 역시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하는 거.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으로 누웠느냐. 강산이 좋아서 이곳에 누워있긴 하지만 내 능력으로 내 분수로 한 게 아니야. 님군 은혜를 이제 더욱 아는도다. 자, 자연 속에 있으면서
여기서 자연 속에서 즐기니까 임금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느낀다는 거죠. 임금의 은혜, 유교적인 충의사상. 하여튼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썼던 시조나 가사에 보면 기승전 임금 사랑이지. 그래서 유교적인 충의사상이 나오고요. 이제 더욱 아는 거다. 아무리 갖고자 하여도 해드릴 게 없구나 하면서 사랑하는 임금님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작품들을 강호가도라고 부르죠. 강호가도는 말 그대로 강호, 자연 속에서 노래 부르는 그런 종류의 작품들 전부 다 강호가도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강호가도뿐만 아니라 더해서 임금에 대한 충신연주. 뭘 해도 충신의 마음으로 임금을 그리워하는, 주군을 그리워하는 충신연주의 내용도 같이 담고 있다는 거. 강호가도는 풍류에 관한 내용이라면 충신연주도 같이 곁들여져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정철의 송미인곡. 송미인곡 하면은 이제 또 너무 유명한 것들 있죠. 자, 첫 번째. 정철의 작품에선 본인이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여성화자로 바꾸고 임금을 남성으로 바꾸어서 영곤지정을 표현한다는 거 이거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잘 알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작품의 특징은 감녀와 을녀가 두 인물이 나와서 대화체 형식으로 진행이 돼. 감녀가 길 가다가 을녀를 알아보죠. 저가는 저각시 어디서 봤는데 천상에서 백옥경을 어디다 두고 여기 와서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천상에서 만났었던 두 사람이 감녀가 을녀를 알아보면서 을녀가 너였구나 내 이야기 내 팔자 내 이야기 좀 들어봐 하면서 쫙 썰을 풀어놓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죠. 을녀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겪는 아픔과 이별의 슬픔 그러나 변함없는 사랑 이런 걸 이야기하는 대화체 형식으로 전개된다는 거 이 두 가지는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서 그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읽어봐야 돼. 내가 패스하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패스하는 거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다. 송미인곡은 너무 중요하니까 꼭 공부해 두시고요. 그러면서 자, 여기 봅시다. 계신 곳에 소식을 아무려나 알고자 오늘도 거기로다 내일이나 사람 올까 하면서 이제 기다리다가 높은 매에 올라가서 소식이 안 오니까 답답한 마음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구름은 카니와 안개는 무슨 일인고 높은 매에 올라가서 님이라도 어디서 멀리서 보려고 그러는데 구름은커녕 구름도 있고 안개는 뭔 일이야 하나도 안 보여 이것들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거지 산천이 어둡거니 1월을 어찌 보며 1월은 내가 보고자 하는 대상이잖아요 1월이 바로 임금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차라리 물가에가 배길이나 보자 하니 물가에 가서 저 배길이라도 보려고 했더니 바람이야 물결이 어떻게 된 것이냐 바람 물결 둘 다 나를 가로막아 결국 세모친 이 소재들은 임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면서 임금 선조와 정철 사이를 가로막는 간신이라고 상징적인 의미로 장치로 이렇게 써둔 거죠. 자, 자기 빼고는 남들은 다 나쁜 놈들인 거지. 자, 그 다음에 자, 결사 봅시다. 허사로다. 이님이 어디 갔는고 결에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리는 나를 따를 뿐이고 차라리 쉬어져. 차라리 죽어서 나궐이라도 되어서 지는 달이라도 되어서 님 계신 창에 환하게 비치리다 했는데 자, 감녀가 이야기하길 각신님 달이 약하냐. 달은 됐고 구준비나 되소서 하면서 내가 되고 싶은 소재가 나궐에서 구준비로 이동해 가죠. 두 개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나골도 분명히 사랑하긴 사랑하지만 감녀가 보기에는 나골은 너무 약해. 그냥 밤에 반토막만 나서 보이고 충분히 보이지 않고 굳은 비가 되면은 사랑하는 사람의 옷깃에 떨어져서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고 젖어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소극적인 사랑의 모습이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사랑, 굳은 비가 되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 두 개의 소재의 의미를 같이 꼭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감녀, 을녀의 대화체라는 것도 그리고 시어의 의미 한 번씩 더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고전시가까지 현대시와 고전시가 마무리했고 다음 시간에는 현대소설, 고전소설 이렇게 산문문학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